기본적으로 웹 개발을 조금은 접해보셨지만 리액트 JS는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리액트 JS를 통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는 코스이고요. 네. 제가 먼저 이제 가이드 문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중에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이 생각보다 코드량이 꽤 많아서 아마 다 일일이 만들어 보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와 함께 기본적인 리액트의 구성을 통해서 대략 이제 계속 개발하다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 자신감을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개발 환경 설정은 지금 제가 대략 듣긴 했는데 현재 이제 환경 설정이 안 되신 분만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일단 거의 대부분 되신 걸로 알고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원래 이제 개발 환경 안 되신 분들 하시면서 잠깐 하려고 했는데 저는 SK CNC에서 5년 정도 이제 SI 회사 시스템 운영했었고요. 그때 사실 이쪽 분야에 쓰시면 알겠지만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볼 경험은 거의 없고 실제로 코딩할 경험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웹 관련돼서 창업을 해보자 마음을 먹고 보니까 좀 더 이쪽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셀프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2015년 초에 이런 분야가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이제 React.js가 그때 찾아보니까 가장 적합한 도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면서 주로 거의 도움이 많이 된 건 GitHub에 많은 소스들이 올라와 있어서 그 소스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데모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지금 아마 Node.js 서버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실행을 하시면은 간단한 스태틱 파일이 브라우저에서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Node.js에서 스태틱 파일에서 헤드에 있는 스타일 시트 파일과 이제 바디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호출하게 되면 다시 노드 서버에서 웹팩을 통해 번들링된 메인 자바스크립트 파일, 메인 CSS 파일이 로딩이 되고 그것을 브라우저가 읽어드리면 이제서야 그 리액트 웹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과 펑션들이 실행되면서 웹 어플리케이션 실행됩니다. 실행되면서 동시에 이제 필요한 JSON REST API 콜을 하게 되고요. 그때 REST API 콜은 장고로 현재 구현이 되어 있는데 장고 또는 사실 그냥 JSON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Node.js에 익숙하신 분들은 Node.js로 직접 구현하셔도 되고 현재는 이제 저희가 AWS에다가 이제 그냥 보안 없이 그 API 콜하면 JSON이 나가도록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 로컬에다가 장고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쉽게 JSON을 가져가서 데모 웹 어플리케이션을 로컬에서도 볼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모든 노드나 장고 쪽이 아니고 이제 리액트 웹 어플리케이션만 집중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리액트 뷰 컴포넌트가 처음에 로드가 되면서 그 뷰가 보이게 되고 그 외에 지금 아마 태그 01로 되어 있는 것으로 체크아웃을 하셔서 간단히 헬로 월드 글자만 보이지만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리덕스의 스토어와 이제 액션 크리에이터, 리듀서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리덕스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간단히 보시면 리덕스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스토어 부분이 있고 그다음 리액트는 뷰로 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와 뷰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액션을 통과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데 데이터가 뷰에서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액션을 통해 다시 데이터가 변하고 그 변화된 것들이 다시 뷰에 이제 전달이 되면서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움직이는 그러한 유니디렉셔널 데이터 플로우라고 요즘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리덕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고요. 근데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리액트도 리액트 내부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리덕스 플럭스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제 플럭스 구조가 기본적으로 리액트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제 데이터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앵귤러를 접해 오신 분들이나 jQuery로 데이터를 핸들링 하시거나 했을 때와 다르게 이제 강제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을 때 오히려 처음에는 좀 제한된 느낌을 받지만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다 보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일단은 이제 디버깅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나중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요즘에는 거의 이제 이러한 구조로 많이들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액트를 얘기 드리면 리액트는 이제 한 문장으로 공식 오피셜 사이트의 소개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프레임워크는 아니고 뷰만 집중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잘 핸들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고요. 단순히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의미는 이제 동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가 변할 때마다 그 상태가 변하는 것에 맞춰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잘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 번에 잘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실습을 통해서 먼저 데이터를 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보일러플레이트에 제가 제공해드린 것이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안에 내부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안에 저희가 이제 강의 내용 중에는 이제 웹팩이나 노드.js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서버 JS 소스의 서버 JS를 통해서 노드.js 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그때 이제 별도로 웹팩을 통해서 그 번들링된 파일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이 시작점이 되는 그 클라이언트 파일이 소스 디렉토리 내 client.j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아마 다 지금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리액트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리액트 돔.렌더라고 써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 돔의 렌더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장 리액트의 루트 컴포넌트를 렌더링한다는 의미고요. 리액트는 이제 트리 구조로 컴포넌트가 되어 있어서 가장 상위의 노드 루트 컴포넌트가 하나 있고 그 하위로 여러 가지 이제 트리들을 통해서 컴포넌트들이 가져오게 되는데 최상위 컴포넌트 하나만을 이제 리액트 돔이라고 인식시켜가지고 렌더링을 하면 그 이하는 당연히 리액트 컴포넌트니까 렌더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하의 컴포넌트 돔들이 이제 뺐다 붙였다 되면서 실제 우리가 보는 뷰는 계속 동적으로 변하게 되지만 가장 상위에 있는 이 루트는 렌더링된 컴포넌트는 계속 붙어 있음으로써 보통 페이지가 리프레시 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변경되면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우는 리프레시 되지 않고 계속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변경되는 구조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리액트가 지금 리액트 돔이라는 부분이 라이브러리가 따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리액트 라이브러리 안에 리액트 돔을 렌더링하는 부분도 같이 있었는데 지금 라이브러리가 분리되었고 그 이유는 이제 루트 디렉토리 밑으로는 리액트 구조로 코딩을 하신 다음에 리액트 돔으로 렌더링을 하면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것이고 이 리액트 돔이 아닌 비슷한 방식으로 리액트 네이티브가 렌더링을 시키면 이제 네이티브 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iOS나 안드로이드도 이
가장 루트부터 짜는 현재 이제 강의 구조랑 거의 동일하게 구현을 해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다른 컴포넌트를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같은 개발 이제 방식을 통해서 네이티브 앱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더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조는 루트라는 컴포넌트 하위로 리액트 라우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리덕스도 간단히 다 셋업이 되어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리덕스라는 라이브러리와 리액트 라우터라는 라이브러리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용은 안 한 상태로 볼러플레이트가 체크아웃이 되는 상태이실 거고요. 그 밑에 실제 눈에 보이는 뷰적인 측면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는 app.js 파일의 레이아웃 스텝 밑에 지금 위치되어 있고, 그 app.js를 통해서 현재 hello world라는 그 문구가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p.js 파일을 아마 보시면 처음에 자바스크립트 접하신 분들이 좀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app.js 파일을 보면 하위에 리턴하면서 마치 HTML 문법을 사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JSX라는 신텍스를 쓴 것이고요. 이 JSX는 이제 혹자는 이제 HTML 템플릿 문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템플릿은 아니고 실제 이 안에서 정적으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이제 HTML 태그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바로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웹팩에 바벨이라는 트랜스파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파일러가 실제 이 파일을 번들링해서 main.js로 어떤 브라우저든, 심지어 리액트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8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8에도 지원할 수 있는 표준형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다 트랜스파일링을 바벨이 해주는데요. 그때 이 리액트 JSX 문법도 일반 자바스크립트로 형태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딩할 때는 다음과 같은 JSX 문법을 쓰지만 실제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문법이 다 바뀌어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된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문법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도 유사하게 이제 돔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퍼티스를 정의해가지고 그 리액트 돔을 컴포넌트를 렌더링할 수 있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우리가 뷰적으로 컨트롤하는 데서도 HTML 태그가 가장 인지하기 편하기 때문에 리액트 커뮤니티에서는 JSX를 권장하고 있고, 저 역시도 거의 대부분의 JSX 오픈소스를 보면 JSX 문법을 통해서 어떻게 눈에 보이게 될지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실습인데요. 먼저 리액트가 어떤 것인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에 이제 임포트문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앞으로 진행될 부분은 ES6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임포트문도 이제 그때 표준화가 되는데, 그래서 리액트 라이브러리에 이제 멤버 변수인 컴포넌트와 프로타입스라는 것들을 임포트 시키면서 내부적으로 동시에 가장 이제 상위에 리액트도 임포트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위에는 보면 컴포넌트라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상속한 카드라는 클래스의 리액트 컴포넌트를 이제 만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지금 문법이고요. 그래서 리액트 카드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필수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가장 유일한 이제 메서드는 렌더입니다. 렌더를 통해서 이 카드라는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은 HTML 태그 형태를 지금 선언된 이런 뷰의 카드가 보여지게 되도록 선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포넌트, 리액트 컴포넌트를 상속한 카드
것 외에는 사실은 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임포트에 리액트는 항상 리액트 컴포넌트를 정의할 때 사용해줘야 되는 이유는 위에 임포트 리액트를 빼주시면 이 신텍스가 리액트 컴포넌트를 의미하는지를 트랜스파일러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위에 지금 리턴 밑으로 이제 가로치고 나와 있는 이제 JX 신텍스로 되어 있는 이 문법을 이해를 못해서 트랜스파일링이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제 리액트라는 지금 객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임포트할 때 리액트 컴포넌트나 상위에 임포트 리액트라고 정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지금 app.js의 같은 위치에 card.js를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하시면서 지금 제가 보시면은 가장 상위에 div 돔의 클래스 정의를 클래스 네임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역시 JSX는 실제로는 HTML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카멜 케이스로 되어 있는 프로퍼티를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정의하시면 안 되고 클래스 그다음에 대문자 n으로 되어 있는 카멜 케이스 형태의 클래스 네임이라고 정의를 해야 실제로 브라우저상에서는 클래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클래스 네임 하위로 지금 뭐 스트링으로 굉장히 많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보일러플레이트가 스타일링을 위해서는 시멘틱 UI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웹팩에서 브라우저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일러플레이트 상에서는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스타일링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스타일링 선언된 파일이 이미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리액트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타일링 부분은 사실은 다 되어 있는 파일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들어가 있는 스타일링은 클래스의 스트링 값으로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스트링 값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리액트하고 상관이 없어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멘틱 UI라는 것은 이제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이제 스타일을 씌우기 위한 문법인데 클래스를 통해서 사람 언어처럼 편하게 작성하면 물론 그 규약에 맞게 작성을 하면 그렇게 맞게 스타일이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법 규약의 기본은 제일 앞에 보통 꼭 이제 클래스 네임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UI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시멘틱 UI의 스타일링을 씌우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인버티드 블루 하면 컬러가 블루인 카드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텍스트 세그먼트 하면 글자가 들어간 세그먼트 크기의 카드를 이제 카드 컴포넌트죠. 텍스트 세그먼트 크기로 정의하겠다. 그리고 뒤에 센터 얼라인드라고 하면 그 객체 안에 들어간 것들을 다 센터에다가 얼라인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스트링으로 클래스 네임을 정의하면 시멘틱 UI라는 라이브러리가 그에 맞게 CSS 스타일을 먹여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컴포넌트들이 이제 스타일을 먹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강의 계속 내내 아마 스타일은 어떻게 먹었길래 이렇게 스타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 대부분 클래스 네임에다가 정의한 이런 스트링 값이 그에 맞게 컴포넌트에다가 스타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세 지금 레파토리로 이제 보고 계시면 스텝 01로 아마 체크아웃 하셨을 텐데 이제 강의를 계속 나가다 보면 저희가 코드를 다 공유해서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태그를 지금 위에 보시면 스텝 01 소문자 A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따라가시다가 이제 강의 따라가시다가
조금 놓치거나 코드를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스텝 01A 태그에 있는 코드를 체크아웃 하시면 바로 이제 그 단계 코드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따라가시다가 아니면 추천드리는 것은 다른 디렉토리에다가 하나쯤 더 레파지토리를 클론해서 그 넥스트 단계의 레파지토리를 이렇게 코드를 보시면서 하시면은 작성하시기 아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캡처해서 화면이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코드량이 나아지면 아마 화면상으로 보시면서 타이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기술 현재 제가 이 태그를 다 먹인 게 불과 하루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 개인적인 레파지토리 로컬에는 태그가 다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서 기풀 한번 하셔가지고 네, 태그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일러플레이트 상에 들어있는 유일한 app.js 컴포넌트에 한번 헬로 월드 문구를 지우신 다음에 카드 컴포넌트를 삽입하시면 이제 헬로 월드 문구 대신에 방금 작성한 카드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렌더링을 위해서 물론 상위에 보시면 임포트 카드라고 선언함으로써 카드 컴포넌트를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JSS 문법 내 div 내 카드 컴포넌트를 단순하게 마치 일반적인 HTML 태그인 것처럼 저희가 만든 커스텀 태그지만 이렇게 선언만 하시면 카드 컴포넌트가 화면상에 보이게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간단하게 카드 컴포넌트가 좀 읽어드려져서 화면상에 방금 작성했던 이게 파란색으로 세그먼트 크기만큼 잡혀있는 그냥 카드라고 정의한 컴포넌트 하나 보이실 겁니다. 다 거의 대부분 다 보셨나요? 네, 혹시 아직 이 화면을 못 보신 분? 네. 혹시 뭐 어떤 게 안 되셔서 지금 서버는 네. 작성하시면서 간단히 처음에 이 화면을 띄우실 때 개발 모드라서 이런 게 같이 뜨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보통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개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미 셋업이 되어 있는 리덕스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 도구 윈도우고요. 이 윈도우는 꼭 반드시 별도로 창이 뜨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보통 내부적으로 이제 숨겼다 나왔다 하게 선언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리덕스도 많이 쓰고 이제 이게 발달되다 보니까 크롬의 익스텐션으로 이 화면이 뜨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별도의 윈도우로 편해서 이렇게 셋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에 대한 건 이제 오후에 리덕스 때 간단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네, 이런 개발자 도구가 따로 뜨게 되고요. 별도로 또 이제 보통 개발자 도구를 많이 쓰게 되는데 크롬 개발자 도구에 보시면 탭 중에 리액트
탭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훅 구글 뭐 개발자 툴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개발자 도구의 확장 플러그인인데요. 이것도 구글 크롬 스토어에 가셔서 리액트 데벨로퍼 툴을 다운받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개발자 도구에 리액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리액트를 개발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리액트 개발하시면 항상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발돼서 뜬 부분이 저희가 화면상에서 보시면 카드로 정의한 것이 여기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가 되면서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실제 리액트에서는 선언한 것은 카드라고 분명히 정의했는데 카드라는 게 HTML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졌지만 만약 그런 것들이 보고 싶으시면 리액트로 가셔서 보시면 리액트 개발자 도구에서는 이게 카드 컴포넌트 때문에 카드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방금 저희가 구현한 대로 내부적인 HTML 태그 외에 상위 태그를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계속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카드 컴포넌트를 삽입한 그 앱 컴포넌트 앱.js에다가 카드를 그냥 간단하게 두 개로 복사해서 한번 넣어보시면은 네, 그러면 아마 바로 화면상에 두 개로 보일 것입니다. 보시면은 저는 이제 엔틸리제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한 줄 추가를 하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이제 현재 개발자 모드라서 와치가 돌면서 실시간으로 바로 화면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라이브 리로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웹 개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리로드를 파일이 수정되면 자동으로 웹 브라우저에 신호를 쏴서 브라우저가 그냥 단순히 사람이 누르면 리프레시 누를 것을 그냥 자동으로 리프레시 버튼을 브라우저에서 해주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시절이 있었대요. 지금은 리액트에 이제 핫로더라는 라이브러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개발자 환경에서 뭐 글자를 고치거나 하면은 실제로 리프레시가 일어나지 않는데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리액트 핫로더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를 치고 메모리 부분 같은 것들을 다 날리지 않고 로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한 것은 그냥 리프레시해서 변경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개발을 많이 하다 보면 저희가 많은 변화를 주게 되거든요. 클릭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서 브라우저 상에서 많은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런 변화를 항상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다시 화면을 리프레시 하도록 하면 굉장히 개발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핫로드를 통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코딩을 변경시켰는데 그동안 디버깅 하던 환경 그대로 필요한 부분만 바뀌어서 개발하기 정말 편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 세팅하는 것들이 볼러플랫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웹팩에서 해주는 부분이고요. 가끔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메모리 때문에 조금 더 개발자 모드에서는 쉽게 메모리 풀이 되거나 자동으로 리프레시가 되거나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당연히 이 기능을 쓰는 게 좋겠죠. 특별하게 네, 코딩하기 편하게 실습을 하시면 바로 화면에 반영되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js까지 예. 아웃풋 되는 과정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접속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포트 번호가 입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a.js까지 네. 아웃이 되는 서류들이 네. 그 간단하게 그냥 보일러플레이트로만 설명을 그냥 간략히 적어놨는데 좀 더 자세하게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npm 패키지를 통해서 실행하게 되는 문법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Node.js 서버를 실행하게 되면 execute의 서버를 통해서 서버에서 Node.js 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다 일일이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워낙 잘 구현되어 있는 구현체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있어서 오픈소스를 많이 참고를 해서 이제 조절을 한 것이고요. 이제 개발자 모드냐 아니면 프로덕션 모드냐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하는데 여기 이 익스큐트 서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벨을 로딩해서 바벨을 통해서 실행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Node.js는 사실은 아직은 ES 최신 문법을 지원하지 않는데 지금 저희가 Node.js 서버 프로그램 많지는 않지만 서버 쪽도 이제 최신 문법을 통해서 구현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Node.js에서 실행을 하려면 초기에 바벨을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작점이 되는 execute 서버.js는 단순히 그냥 바벨을 로딩해서 Node.js를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제 여기서 실행하는 서버 프로그램은 이제 소스 내 서버.js입니다. 그래서 서버.js에는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노드 익스프레스 웹 서버를 띄우게 되고요. 이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방금 전에 HTML 단순한 HTML 파일을 로딩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 외에 이제 스태틱한 리소스, 아까 main.js나 main.css 파일을 요청을 하면 그것들을 이제 스태틱 파일들을 또 이제 리스폰스 하는 역할도 이 서버.js에 이제 노드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코드는 지금 제대로 다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걸 꺼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빠지진 않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키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개발하는 모든 리액트 컴포넌트들을 브라우저에서 main.js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Node.js에서 직접 그 컴포넌트를 읽어서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브라우저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브라우저가 로딩할 때 단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로딩한 다음에 다시 main.javascript를 다시 갖고 와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요. 마치 프론트에서는 한 번에 호출하자마자 응답하는 결과물이 모든 리액트 컴포넌트가 다 붙어있는 상태로 로드가 돼서 굉장히 빠르게 로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거든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유저 입장에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한 번에 로딩 없이 화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검색 엔진 봇들이 들어올 경우에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봇에서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서 크롤링 해가면 정보가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잘 순위가 안 좋을 수 있는 문제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제 봇들도 이 리퀘스트 날리면 서버 노드에서 모든 데이터 자바스크립트 돌아간 결과물을 봇에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실행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다 확인하고 파싱해서 이제 좋은 검색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 결과 순위를 높이는 데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지금 현재 세미나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개념상으로는 지금 만들어진 리액트 컴포넌트를 아까 전에 리액트 돔의 렌더를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이 서버 사이드인 경우에는 리액트 돔의 서버라는 곳에 있는 리액트 돔을 가지고 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리액트 돔의 문법을 보면 그냥 렌더가 아니고 렌더 투 스트링이라는 펑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컴포넌트를 읽어드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서버니까 이걸 그대로 돔으로 브라우징 렌더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트링 값으로 렌더링 해서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것도 일종의 리액트만의 특징인데요. 그냥 같은 컴포넌트를 재활용해서 브라우저에서는 렌더링을 하게 되고 서버에서는 서버에 맞게 렌더링을 하게 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HTML 보내게 되면 웹팩이 번들링한 메인적 자바스크립트가 가게 되는데요. 이 웹팩이 번들링하는 구조는 그 정의를 할 때 웹팩에서 시작점이 되는 파일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 이것들을 한 번에 같은 종류의 파일이면 하나로 파일을 번들링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현재 CSS는 시멘틱 아까 UI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쓰고 있는 CSS 파일 저희가 빌드를 미리 해놨는데요. 그 시멘틱 CSS 파일과 함께 테마라는 소스의 테마라는 곳에 지금 사스 파일이 있는데 이것도 CSS의 확장 문법인데 이것도 역시 웹팩이 트랜스파일링을 해줘서 CSS로 바꾼 후 기존에 있는 이제 시멘틱 CSS랑 합쳐서 하나의 CSS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시멘틱 JS도 시멘틱 UI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파일인데요. 이것과 함께 클라이언트 JS를 합쳐서 하나의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번들링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소스의 시작점은 이 소스의 client.js입니다. 그래서 client.js에 보시면 여기 리액트 돔의 렌더링을 통해서 이제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루트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 게 보통인데 예를 들면 그냥 이거 없이 이렇게 렌더링을 하는 게 이제 보통 튜토리얼에서 많이들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이제 루트 컴포넌트 상위로 지금 프로바이더를 한번 감싼 이유는 이제 리덕스 세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덕스에서 프로바이더라는 객체 컴포넌트를 통해서 리덕스는 정확히 아니고요. 프로바이더는 리액트와 리덕스를 연결해주는 컴포넌트고요. 이렇게 선언을 한번 위에 제일 최상에 해주면 저희가 리덕스를 통해서 스토어를 관리할 텐데 이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이 컴포넌트에서 자유자재로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언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도 지금 수업을 따라가시면 문제는 없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세팅을 아셔야 하면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덕스 튜토리얼 같은 데를 따라가시다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어를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리덕스 스토어는 하나로 되어 있는 단일 어떤 데이터 관리 프론트용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에다 주입시킨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뷰가 스토어하고 연결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루트라는 객체 컴포넌트도 역시 리액트로 되어 있는데 이 컴포넌트는 여기 루트.js에다 따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클라이언트는 단지 이런 형태로 가장 최상위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도록 실행되어 있고요. 최상위는 app.js가 아닌 root.js가 최상위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최상위 루트 컴포넌트를 보시면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 돔만 이제 리턴해 오고 있는데 이 한 가지 돔이 상위에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리덕스 관련된 싱크 커넥트 문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우트를 펄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 컴포넌트는 결국 라우터를 바인딩하기 위한 용도이고요. 이 라우터가 리액트 라우터가 로딩이 되면서 실제 컴포넌트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 라우터라는 리액트 컴포넌트는 또 역시 라우스라는 저희가 정의해놓은 것들을 가져다가 하위로 뿌려준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라우스라는 또 파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리액트 설명이 끝난 다음에 리액트 라우터를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리액트 라우터 안에는 이제 최상위로 app.js를 불러들여라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루트를 읽어드리고 루트가 라우터를 통해서 app.js를 최상위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app.js가 최상위 컴포넌트인 것처럼 그 위로는 비주얼적인 게 없기 때문에 app.js를 선언해서 갖고 온 이 app.js가 지금 라우터에서 앱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임포트를 해놨죠. 그래서 레이아웃에 있는 앱을 가져다가 쓰게 되고 그래서 이 app.js가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우터 설명 드릴 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강사님 그 코드가 너무 작아서 네 죄송합니다. 키워주세요. 한 번만 꺼주시면. 네, 아마 이제 따라가시다 보면 아까 말씀도 다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를 참에 더 띄워서 비교하시면서 확인하시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지금 먼저 카드 컴포넌트 두 개를 지금 넣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속성 또는 이제 프로퍼티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퍼티를 의미는 현재는 없지만 타이틀이라는 프로퍼티에다가 원하시는 텍스트 스트링 값을 한번 일단 카드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할 때 같이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는 레이아웃에다가 동일한 디렉터 상에 간단하게 버튼이라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한번 또 추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액트 컴포넌트의 버튼 있는 컴포넌트는 지금 이제 아까 설명 안 드렸던 프로타입스라는 이제 멤버를 가져와서 이 안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프로타입스라는 스태틱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선언 방식이고요. 이것이 앞에 없어도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제일 앞단에 보통 프로타입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언을 하는 이유는 순수한 개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 리액트에 실행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타입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이제 카드에다가 프로퍼티로 타이틀이라는 것을 임의로 설정을 했었던 것처럼 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는 프로퍼티로 온클릭이라는 것을 받겠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를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누군가가 이제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쓰고 싶을 때 하위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로직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도 제일 상위에 프로타입스로 온클릭이라고 선언을 해놨으니까 이
버튼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쓰려고 하면 속성에다가 원클릭을 넣어주면 뭔가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용도가 있고요. 또 그것보다 더 큰 제가 봤을 때 훨씬 효율적인 목적은 이 원클릭이라는 프로퍼티를 주입을 할 때 그 유형이 타입이 프로타입스에서 여기서 펑크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원클릭은 자바스크립트 펑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받겠다는 의미고 실제로 이렇게 선언했는데 펑션을 안 주고 다른 원클릭에다가 뭐 자바스크립트 스트링을 준다거나 하면 이제 에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개발하다 보면 잘못된 데이터들을 컴포넌트에다가 주입하게 되거나 유형이 바뀌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때 디버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내부 로직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찾아보기 어려운데 사실은 최상위에 이 버튼에 원클릭을 줄 때 원클릭에 펑션을 안 주고 이상한 걸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잡아내는 디버깅 용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 컴포넌트에 보통 보면 제일 상위에 항상 스태틱으로 프로타입스는 필요한 속성이 원클릭이고 이게 유형이 펑션이다 또는 스트링이다 아니면 넘버다 뭐 이런 객체다 뭐 이런 것들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타입에 대한 리액트 이제 오피셜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선언하는 방법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근데 뭐 직관적으로 보통 스트링 넘버 펑션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FUNC로 잘라서 쓰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뒤에 is required를 붙였는데요. 이걸 is required를 사실 이렇게 빼고 그냥 펑션입니다라고만 선언을 해도 문제가 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is required를 붙이면 이제 onClick properties를 이 컴포넌트를 가져다 쓸 때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is required를 꼭 써야 되는 이 컴포넌트의 필수적인 로직에 들어가는 부분이면 is required를 선언함으로써 나중에 디버깅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편하겠죠. 상황에 따라 is required가 필요 없을 때도 많고요. 버튼은 이제 시메틱 UI의 스트링으로 UI 레드 버튼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빨간색 버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스타일링이 먹게 되고 원클릭이라는 것은 여기서 원클릭은 이제 위에서 말한 원클릭이 아니고 그냥 HTML에서 제공하는 우리가 클릭했을 때 원클릭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그 속성값이고요. 이 버튼을 실제로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실행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선언한 원클릭 프로퍼티스를 실행해라 라고 연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의 의미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버튼의 상위 컴포넌트와 이 버튼을 갖다 쓸 때 프로퍼티스의 원클릭이라고 정의한 펑션을 실행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가 실행될지는 알 수 없겠죠. 왜냐면 버튼을 가져다 쓰는 쪽에서 정의를 할 테니까. 하지만 그 펑션을 이렇게 디스프로스 원클릭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 컴포넌트에 들어온 프로퍼티의 원클릭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아마 카드에다 넣어볼 텐데요. 카드를 수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카드 기본적으로 수정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프로타입스를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app.js에서 타이틀을 의미 없이 속성을 넣었는데 의미 없지 않게 하려면 여기서 타이틀을 항상 넣어달라. 그래서 프로타입스의 스트링에 이제 required로 선언하면 이제 카드를 가져다 쓸 때 여기서 이렇게 타이틀을 가져다 쓸 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디폴트 프롭스라는 또 스태틱 선언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여기서 선언할 때 타이틀을 안 주고 이 컴포넌트를 삽입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나는 상황이죠. 원래는 왜냐면 이제 required가 있으니까. 하지만 디폴트 프롭스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타이틀이 없을 경우에 가장 디폴트로는 이런 타이틀 밸류 값을 타이틀로 마치 상위 컴포넌트가 준 것처럼 정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이 컴포넌트가 로딩 될 때만 쓰이는 문자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터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스테이트라는 것을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트는 이제 컴포넌트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아까 프롭스는 상위 컴포넌트에서 내려주는 데이터고, 내려준 이상 지금 이 카드에서 프롭스에 들어온 데이터 펑션들, 객체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임의로 그걸 변경시킨다거나. 하지만 스테이트는 이 카드 객체가 갖고 있는,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변수로서 정의하게 되고요. 그때 이 카드라는 변수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컬러라는 명을 갖고 있고, 실제 값은 블루로 처음에 세팅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컨스트럭터 안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선언할 수도 있는데요. 또는 사실 스테이트는 계속 변경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선언하지 않은 스테이트도 얼마든지 실제 로직성에서 나중에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스테이트라면 처음에는 의미가 없다면 널이라도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것이 향후에 편하게 어디서 이런 스테이트가 나왔지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트와 프로타입스에 선언된 프롭스 이 두 개만 보시면 이 객체가 활용하는 데이터가 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롭스와 스테이트 외에는 이제 컴파운드를 사용하는 데이터가 없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스테이트를 정의하시고, 여기 체인지 컬러는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메서드고요. 보통 리액트 컴포넌트를 상속받으면 지금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선언된 메서드들이 있고요. 그런 선언된 메서드 외에 이제 저희가 임의로 체인지 컬러라는 것을 간단히 만들어봤습니다. 내용은 좀 쉬우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리턴할 실제 JXS 문법에 대한 비율적인 측면을 보시면, 조금 전에 클래스 네임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여기 블루라고 적혀 있는 텍스트를 제가 뺐고요. 대신에 뒤에 this state의 컬러라고 호출해서 그 스트링 값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클래스 네임이라는 간단한 유틸리티 펑션을 가져다가 이 텍스트를 지금 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네임스라는 펑션은 라이브러리 클래스 네임스를 임포트 시켜가지고 쓰시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건 리액트에서 한때는 이런 클래스 네임스라는 펑션, 유틸리티 펑션을 리액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리액트 커뮤니티에서 너무 단순한 펑션이고 유틸리티성인데 이걸 꼭 리액트 안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리액트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클래스를 스트링을 핸들링하기 위한 용도의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방금 이렇게 변수로 들어온 스트링 값과 그다음에 기선언된 스트링 클래스 네임을 중복되면 중복되는 거 저희가 알아서 없애주고, 띄어쓰기 같은 것도 신경 안 써도 이제 최종적인 브라우저에서 일반적으로 CSS를 셀렉팅하기 위해 쓰이는 클래스 네임 형태로 바꿔주는 용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펑션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 클래스를 핸들링하기 위한 유틸리티 펑션이고요. 여기에 보통 이렇게 기선언된 스트링 값과 함께 별도의 변수로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선언하게 되면 보통 제일 마지막, 중복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필드 값으로 더 쉬워지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디스 스테이트의 컬러는 디폴트로 저희가 블루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블루라는 스트링 값과 이 앞에 있는 스트링 값을 클래스 네임스가 합쳐져서 원래 변경하기 전에 아까 전에 그냥 하나의 스트링으로 되어 있던 그 상태 그대로 클래스 네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스테이트에 있는 컬러라는 변수로 이제 계속 실시간에 변할 수 있게 스테이트가 변하면 변할 수 있는 형태로 선언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 같은 경우에도 지금 props라는 것 통해서 타이틀을 받았는데 이 타이틀 스트링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겠다는 뜻으로 이런 식의 변수를 JSX 안에 변수를 넣을 때는 대괄호를 치고 대괄호 안에 간단하게 들어갈 인자값을 넣어주시면 그 인자값이 리액트에서 렌더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앱에서 들어갔던 웰컴이나 선언 안 했기 때문에 디폴트로 들어간 디폴트 제목입니다 라는 제목이 카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을 삽입시키면 버튼의 onClick이라는 속성 값을 우리는 dischange라는 컬러 펑션을 호출하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면 버튼을 클릭하면 이 dischange 컬러 펑션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수정해 보시면 아마 버튼이 보이시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콘솔 로그와 함께 컬러가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되게 천천히 초반에 드리기 때문에 아마 설명 들으시면서 타이핑 이미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버튼 뜨고 클릭하시면 그 카드가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확인이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빠르게 타이핑을 해보시고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타이핑은 이제 보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걸 파워포인트로도 저희가 설명을 써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이런 식의 화면이 보이시게 될 것이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이 변화하게 될 텐데요. 이제 먼저 타이핑하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데이터 플로우는 저희가 이 리액트는 크게 속성이라는 말, props로 관리되는 속성과 상태, state 이렇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상위 컴포넌트가 하위 컴포넌트를 삽입할 때 한번 선언해주면 그걸 전달받은 이제 컴포넌트는 단지 이제 프로브로서 사용만 할 뿐이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현되는지 나중에 컴포넌트를 재활용할 일이 많은데요.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컴포넌트를 저희가 가져다 쓴다고 하면 유저 프로파일에는 유저의 객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이슨 형태로 받아진 뭐 자바스크립트 유저 정보를 단지 유저 프로파일에다가 프로퍼티를 정의해서 삽입만 하면 유저 프로파일이 보이게 되겠죠.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유저 프로파일 구현한 사람이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쓰는 게 보통 속성 값이고요. 스테이트는 이제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스테이트를 넣고 이 디스 스테이트 점 이제 그 객체 값을 선언하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dis.setState라는 펑션을 통해서 계속 변경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시는 isChecked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isChecked가 true라면 dis.setState를 실행시키면 isChecked라는 필드가 변경되겠죠. 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태로 스테이트를 관리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계속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리덕스 스토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리액트만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한다면 결국에는 최상위 컴포넌트가 스테이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컴포넌트의 프로퍼티스를 계속 내려줘야 되는데 그 프로퍼티스를 스태틱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정의해서 내려주고 있다면 그것들을 변경시키고 싶다면 어디선가는 변경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셋 스테이트를 보통 상위 컴포넌트에서 선언해서 그것들을 하위로 내려주게 되면 이제 상위에선 스테이트지만 하위 입장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프롭스로 받아서 그 데이터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스테이트는 보통 가장 상위에만 선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보통 단순한 컴포넌트들은 프롭스를 받아서 렌더링을 해서 보여주는 용도로만 선언하고 내부적으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선언하는 컴포넌트들이 보통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테이트는 이제 모아서 보통 구현을 하게 되고요. 하위 컴포넌트들은 프롭스만 받아서 단지 어떻게 보여줄지만 선언하는 용도로 컴포넌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별도 얘기인데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제가 이쪽 분야이다 보니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웹 쪽에서 스테이트라고 하면 그냥 유저가 뭔가를 클릭하고 하고 있을 때 현재 어떤 상태냐, 뭐 마우스 오버한 상태냐, 아니면 지금 현재 라우터가 현재 로그인 창을 띄운 상태냐, 팝업 창을 띄운 상태냐 이런 전반적인 현재의 상태를 다 범용적으로 스테이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리덕스도 스토어라고 부르지 않고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코딩성에서도 스테이트라는 말이 리액트 안에서는 리액트 컴포넌트나 스테이트를 의미하지만 리덕스에서는 리덕스 스토어를 스테이트라고 명명해서 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지만 그때 좀 다르게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데이터 플로우인데요. 지금 컴포넌트들이 아까 전에 앱.js, 뭐 카드, 버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트리 형태로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런 카드 컴포넌트들 밑에 버튼이 뭐 생겼다가 붙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돔은 얼마든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돔들의 프롭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내려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변경시키고 싶을 경우에는 보통 하위 곁에서 버튼을 클릭하거나 하면 그런 이벤트가 그 펑션이 실제 실행되는 게 조금 전에도 원클릭은 그 바인딩돼서 내려받은 펑션을 호출만 했을 뿐이지 그 펑션은 상위인 카드에다가 지금 정의를 간단히 해놨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 액션은 상위 컴포넌트에서 일어나면 거기서 변경된 스테이트가 다시 하위로 프로퍼티스로 쭉 내려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하위에 있는 데이터가 상위 데이터로 직접 전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위 컴포넌트에 있는 데이터가 하위로만 일방적으로 내려가기만 할 뿐이고 그런 것들이 변화는 외부적으로 그 데이터가 변하면 다시 반영돼서 또 상위 컴포넌트가 하위 컴포넌트 데이터를 계속 내려주는 이런 유니디렉셔널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액트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고 이후에 이제 리덕스나 플럭스라는 구조에도 영향을 끼친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고요. 과거의 리액트는 심지어 프로퍼티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은 가능하게 놔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그걸 그렇게 쓰라고 만든 건 아닌데 이제 쓰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최근 리액트 버전부터는 아예 프로퍼티스는 변경 불가능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데이터 흐름이 눈에 보이고 어디서 문제가 생겨도 쉽게 따라가면서 디버깅하기 쉽고 구현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하면서 내부적인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도 얼마든지 쉽게 가져와서 재활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구현 이제 코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 리액트가 뭔가 데이터가 변하면 자동으로 화면이 변하는데 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과정인데요.
뭐 지금은 여기서 예시로 setState라는 걸 통해서 어떤 특정 컴포넌트에 있는 데이터가 변하는 부분을 예시로 들었는데 꼭 setState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어떤 프로퍼티스를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그 컴포넌트에서 지금 주입받은 데이터가 직접 내부적으로 사용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게 된다. 그럼 변경된 컴포넌트 돔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리액트가 새로 그리니까. 리액트는 그 가상돔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가상돔 안에 현재 돔에 필요한 변수들 어떤 상태의 값들을 저장해 놓고 또 변경된 것들을 한 주기가 끝나면 변화돼야 될 돔들을 가져와서 특정 돔들만 변했다라고 이제 디프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한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디프 알고리즘 생각보다는 이제 코스트가 들어가는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리얼 돔 가지고 실제 우리 브라우저상에서 이미 그려진 돔 가지고 바뀐 부분을 그려서 뭐 비교하면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지만 일단 가상돔을 통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변경됐다고 인지한 돔이 있으면 그 돔과 함께 돔의 밑에 있는 차일드 돔까지 모두 리액트가 업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면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가 데이터가 변하면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를 모두 다 렌더링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설명은 안 드렸지만 리액트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프롭스로 와서 변경이 돼야 되는가라는 걸 체크를 하고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지하면 리액트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다 다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컴포넌트가 다시 보고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를 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어떤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한 주기가 있어서 뭐 변화되면 그때그때 계속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전반적인 컴포넌트가 한번 영향을 받으면 한 번에 쭉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아까 카드.js를 설명을 충분히 안 드렸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그리시면 카드가 보이고 클릭을 하시면 클릭한 것만 이제 녹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변하면 이제 마지막. 그 이유는 이미 코딩을 하시면서 아마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change color라는 펑션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상에서 주입된 펑션인 카드에서 정의된 제스 컬러가 실행되고요. 이때 set state를 통해서 컬러라는 스테이트 값을 그린이라는 스트링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단시 변경만 시켰는데 리액트에서 이미 JSX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에 스테이트의 컬러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별히 이 돔을 핸들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돔에서 자동으로 이 클래스가 이름이 바뀌면서 스타일이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과거 같은 경우에 어떤 돔을 핸들링하게 되면 그 돔을 직접 이제 jQuery로 핸들링하고 데이터 붙이고 뭐 이런 작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한 플로우가 되면 복잡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 리액트는 그냥 어떠한 특정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데이터에 맞게 어떻게 그려져라 라고 선언만 하면 다양한 스테이트, 다양한 프롭스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선언만 함으로써 동적인 인터페이스 UI를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식과 굉장히 차별화된 굉장히 이제 편한 구조이고 이게 리액트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컨스트럭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change color라는 펑션을 내부적으로 선언했지만 이제 내부에는 이 컴포넌트에 있는 메소드들을 무조건 호출할 수가 없거든요. 이 this 범주 안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this set state를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체인지 컬러에다가 디스를 바인딩합니다. 보통 여기다 이렇게 바인딩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바인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컨스트럭터의 디스 체인지 컬러라는 펑션은 기본적으로 디스를 바인드 해라라고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해주면 이제 체인지 컬러를 호출할 때 별다른 수고 없이 내부적인 다른 펑션들을 그대로 쓸 수 있고 프롭스나 여기서도 이제 프롭스나 스테이트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선언한 펑션은 항상 컨스트럭터에다가 저는 선언하는 게 이제 일종의 표준이고 많은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프롭스 스테이트 외에 내부적으로 어떤 펑션들이 추가적으로 선언되는지 여기서 이거만 보면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죠. 네, 지금까지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럼 바로 거의 리액트가 어떻게 보면 외워야 될 게 거의 없는데 특별한 문법이라고 할 만한 게 많지 않지만 유일하게 문법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라면 라이프 사이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사실 리액트는 거의 기본적인 건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은 약간 이론적인 부분 같아서 좀 지루하지만 추상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자주 만나게 돼서 결국 외우게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돔이 이제 하위 돔을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걸 이제 마운팅이라고 하는데 마운팅을 했다가 언마운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컴포넌트 그대로 있지만 상위 컴포넌트에서 내려주는 프롭스가 변경되거나 내부적으로 이제 셋 스테이트를 통해서 스테이트가 변경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핸들링하도록 리액트가 기선언된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메서드를 이제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라고 부르는데요.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링 할지 이런 것도 선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그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 아니면 앞으로 올 데이터와의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자값으로 펑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previous props, previous state, next props, next state라는 것을 통해서 this state, this props와 함께 보통 비교하는 연산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마운팅인데요. 이 마운팅에 관련되어 있는 펑션들은 보통 단 한 번만 이제 실행되는 이제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컴포넌트로 불러줄 때 get default props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는 아니고 그 아까 전에 디폴트 props로 스태틱으로 선언한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역시 처음에 그냥 스테이트를 저희가 보통 선언하기 때문에 잘 안 쓰이게 되고요.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로 제일 먼저 접하는 건 컴포넌트 will mount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will mount는 마운팅을 하기 직전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 메서드를 실행시키고 싶을 때 실행되는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렌더가 자동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브라우저상에 그 컴포넌트의 비주얼적인 면이 보여지게 되고 잘 이제 마운팅 됐으면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가 한번 실행되면서 이 컴포넌트가 잘 이제 브라우저에 붙어서 보여지게 되고 있다. 이때 너 뭐 할래? 이렇게 이런 거 정리 컴포넌트 윌티드 마운트를 선언하면 잘 마운팅 되자마자 뭔가 이벤트를 발생시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제일 많이들 이용하게 되는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프롭스가 변경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컴포넌트에 프롭스가 오는 것이 상위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돼서 하위에 변경되면 먼저 그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will receive props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킵니다. 보통 프롭스가 왔을 때 내부적인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로직이 좋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롭스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스테이트를 변경시키고 싶다.
이때 컴포넌트 will receive proofs 안에서 this set state를 실행시켜서 스테이트를 변경시킬 수 있고요. 그 외에는 set state를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면 set state를 변경시키면 다시 라이프 사이클이 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되면 컴포넌트 will receive proofs는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도 실행되는 펑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receive proofs는 set state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컴포넌트 will update나 이런 데서 set state를 정의하게 되면 컴포넌트 will update는 스테이트가 변경되는 사용되는 메소드라서 이제 무한 루프를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proofs가 왔는데 스테이트를 변경시키고 싶다. 이럴 때는 컴포넌트 will receive proofs에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스테이트를 변경시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ould component update라는 메소드가 실행되는데 이게 이제 이 컴포넌트가 업데이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면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제 안 하면 좋기 때문에 should component update는 이제 true, false로만 응답하는 메소드를 선언하면 되고요. 이제 should component update에다가 return을 false라고 그냥 강제로 넣어놓기만 하면 그 컴포넌트는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프로스가 오든 간에. 네, 그러면 굳이 그렇게 구현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사실은 이제 퍼포먼스가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should component 업데이트를 실제로 직접 작성한다기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나중에 코멘트를 하면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비교 연산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구현한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행시켜서 should component 업데이트를 통해서 리액트가 컴포넌트 업데이트 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접 작성해서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건 컴포넌트 will 업데이트인데요. 컴포넌트 will 업데이트는 이제 여기에도 입장값으로 next proofs 그리고 next state가 오게 되는데 next proofs와 현재 proofs를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지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 하게 되면 렌더링 이후에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마운트 한 이후에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처럼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업데이트 됐을 때 필요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실행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는 혹시 무조건 이제 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한번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 마운트 됐을 때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만약에 처음 실행되자마자 실행되는 동시에 뭔가 업데이트 됐을 때도 실행시키고 싶으시면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양쪽에다가 동일한 펑션을 정의해서 호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변경인데요. 스테이트 변경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프롭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컴포넌트 will receive props만 빠져 있고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그냥 똑같이 should component update, component will update, component update 같은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인자값은 보통 next state를 쓰고 component did update인 경우에는 이제 이미 업데이트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 과거 데이터를 인자값으로 previous state, previous next를 사용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unmounting 될 때 직전에 호출되는 compound will unmount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compound will unmount는 뭔가 이 컴포넌트가 실행되는 순간에 뭐 타임 인터벌이나 이런 이제 메모리를 잡는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실행시켰거나 했을 경우에는 언마운트 시킬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리무브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쓰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저는 거의 쓴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같은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들 중에서 한 예를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이제 실습을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앱.js에 보시면 지금 card.js에다가 원래 정했던 change 컬러나 state 이런 것들을 지금 앱.js로 상위 컴포넌트에다가 지금 다 뺐는데 한번 그렇게 구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앱.js의 카드도 추가로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 추가를 더 해서 지금 change color 펑션을 props로 내려주고 있는데 그 외에 이 샘플 이 컬러 프로퍼티 외에 컬러 2라는 걸 하나 정해서 블랙이라는 스트링 값을 내려준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작성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카드.js는 방금 전에 타이틀, 컬러, 컬러2, 페인지 컬러 이런 프롭스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카드에다가 그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윌 마운트와 컴포넌트 윌 리시브 프롭스를 지금 이제 스텝 0C에 정의된 것처럼 한번 카드 내에다가 한번 삽입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컴포넌트 윌 마운트 하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컴포넌트 윌 마운트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특별한 인적값 없이 펑션을 정의하게 되고요. 이건 처음 마운트될 때이기 때문에. 하지만 컴포넌트 윌 리시브 프롭스는 넥스트 프롭스라는 인적값을 받아서 넥스트로 들어오는 프로퍼티스가 컬러가 지금 이제 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디스 프롭스에 있는 컬러하고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걸 체크하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윌 마운트와 윌 리시브 프롭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 그다음에 이 문법은 이제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리액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법인데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컬러라는 변수에다가 예전에 VAR을 많이 썼지만 요즘에 콘스트라고 정의해서 이제 스태틱하게 변경 불가능하게 컬러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스테이트 컬러가 있으면 스테이트 컬러를 넣고 디스 스테이트의 컬러가 널 값이거나 하면 undefined 되거나 널이면 디스 프롭스의 컬러를 이 컬러에다 넣겠다라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 이건 ES6 문법이고요. 이것들이 리액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렇게 리턴 값의 JX 안에 바깥에서 지금 선언했지만 사실 이거를 그냥 써서 여기다가 넣어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이 품은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일일이 매번 이 품을 쓴다기보다 사실은 간단하게 이런 경우엔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라고 이렇게 선언하면 당연히 JX 안에서 if 문이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변수가 실행돼서 주입될 수 있고요. 리액트는 이제 동적인 데이터 값을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이러한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추격하는 문법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컬러라는 변수 값을 변경된 값을 가지고 이제 방금 전에 이미 구현되는 카드가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버튼에 있는 원클릭에 있는 체인지 컬러가 과거에는 여기 디스 체인지 컬러로 이제 내부 펑션을 흡수했다면 지금은 프롭스로 내려져 있는 체인지 컬러 펑션을 실행하기 때문에 결국 f.js에 있는 체인지 컬러를 실행한다는 의미고, 이렇다는 건 버튼에서 실행시키면 상위인 가장 루트에 있는 체인지 컬러가 실행되기 때문에 그 체인지 컬러의 영향을 받아서 스테이트가 변한 컬러가 모든 카드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카드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내려주는 프로스가 다 변하니까. 그러면 이제 윌 마운트하고 윌 리시브 프로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디스프롭스의 컬러가 현재 블루로 들어와 있으면서 동시에 컬러 2가 들어온 경우에는 셋 스테이트를 컬러를 핑크로 바꾸겠다. 지금 현재는 널로 되어 있죠. 근데 컬러 2가 들어온 경우만 핑크로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app.js에서 저희가 컬러 2라고 선언한 속성이 있는 값은 세 번째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카드인 경우만 스테이트의 컬러가 널이 아닌 값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 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카드는 계속 스테이트가 널일 것이고, 그리고 계속 렌더링할 때 스테이트에 있는 컬러는 항상 계속 없어서 항상 그냥 디스프롭스의 컬러를 내려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는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롭스가 변하게 되면 버튼을 클릭하거나 하게 되면 최상위에 있는 프롭스에 있는 컬러가 변경돼서 그 컬러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려오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는 그냥 프롭스를 내려주기만 할 뿐이죠. 넥스트 프롭스가 왔더라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컬러 2가 있을 때만 이 내부적인 게 실행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세 번째 카드인 경우에만 넥스트 프롭스의 컬러가 만약에 그린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컬러 2, 지금 블랙으로 내려주고 있는데 그 블랙을 내려주는 것을 셋 스테이트로 해라. 그렇지 않고 그린이 아닌 경우에 블루겠죠. 블루로 들어오면 스테이트를 블루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을 통해서 정의를 해놓고 실행시키고 버튼을 눌러보시면 그에 맞게 이 카드 객체의 컬러가 변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과 거의 비슷하게 동작하지만 세 번째 카드는 윌 마운트, 윌 리시브 프로스를 통해서 카드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처음에 뜨실 것이고요. 그렇죠? 클릭하시면 그에 맞게 색깔이 변하면서 윌 마운트 메서드,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조건을 처리를 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액트의 기본적인 정의된 것들의 거의 전부고요. 이렇게 지금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리액트 컴포넌트 만드시고 데이터 핸들링하면서 선언하면서 원하시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연관된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리액트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은 이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 그리고 뭐 프로스 스테이트 요것만 아시면 사실상 리액트를 다 아셨다고 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공부해야 될 게 리액트 자체는 많지 않아서 쉽게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리액트는 이제 연관된 분야가 워낙 많아서 라우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 쓰는데 처음에 셋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지만 리액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복적인 UI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처음 접하게 되는 궁금한 점이 이제 컴포넌트들을 어떤 식으로 쪼개고 하이라키를 가져가야 될지가 이제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에다가 리턴해서 렌더링할 것들을 다 그 HTML, JSX로 다 구현할지 아니면 다시 쪼개서 자식 컴포넌트를 또 만들어서 자식 컴포넌트를 계속 많이 만들어가지고 구조화를 할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디에서 프롭스를 쓰고 어디서 스테이트를 쓰고 어디서 메소드를 정의해서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일단 컴포넌트를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정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리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제 장인처럼 모셔지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름 정확히 발음 못하겠는데 네, 리덕스를 만드시고 지금 리액트 한 로더도 만드시고 혼자서 별그룹을 다 만들더니 지금 페이스북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네, 패턴으로 컴포넌트는 크게 스마트 컴포넌트 또는 덤브 컴포넌트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덤브 컴포넌트는 이제 프롭스를 전달받아서 어떻게 비주얼로 표현할지를 주력하는 그게 덤브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스마트 컴포넌트는 실제로 무엇을 이제 브라우저상에 표현할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 스마트 컴포넌트는 내부적으로 덤브 컴포넌트 조합을 표현하는 역할만 하고 대신에 스마트 컴포넌트가 그 안에서 메서드들이나 스테이트를 관리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하위 컴포넌트들로 주로 덤브 컴포넌트로 뿌려주는 역할만 해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스마트 컴포넌트를 정해서 주로 상위에는 스마트 컴포넌트를 놓고 하위로 덤브 컴포넌트를 놓음으로써 덤브 컴포넌트를 보통 많이 재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스마트 컴포넌트도 스마트 컴포넌트에 또 상위 스마트 컴포넌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제 보통 재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리액트의 오픈 소스 중에는 이렇게 간단히 삽입만 하면 되는 수많은 리액트 컴포넌트들을 이제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보면 내부적으로 당연히 스마트 컴포넌트 형태로 여러 가지 메서드를 정의하고 스테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재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단순히 그냥 HTML 태그처럼 그냥 그 태그만 삽입만 하면 그 컴포넌트가 딱딱딱 화면에 뿌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저도 처음에 이것저것 많이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봤는데 실행하다가 결국에는 저만의 어플리케이션 만들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그 리액트 컴포넌트들을 조금씩 커스터마이즈 하려다 보면 결국은 그 내부 로직을 다 까봐야 되고 수정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냥 임포트만 해서는 안 되고 약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컴포넌트를 약간 변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쓸만한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으로 뭐 부트스트랩도 리액트를 위한 부트스트랩 컴포넌트들 굉장히 많이 있고 뭐 머테리얼 UI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많이 있죠. 비주얼적인 것 측면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라우터도 일종의 리액트 컴포넌트고요. 페이스북 로그인 하고 싶으면 페이스북 로그인 컴포넌트를 가져다 붙이면 페이스북 로그인 버튼이 붙고 이런 식으로 리액트 컴포넌트들을 조합해서 보통 외부 레벨을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합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조립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12시 반 어떻게 점심?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전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약간 더 구조화하는 부분